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당장 주소 불러.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니년 머리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안 간다는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평생 저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가 오늘이야말로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천천히 주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는 바로 남편과 딴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한 상간녀의 집이었죠. 문을 열고 나온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배가 남산만한 낯선 여자와 러닝셔츠 바람의 아들. 그 충격적인 삼자대면의 현장. 과연 그 집에서는 어떤 비명과 곡소리가 오갔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사랑보다는 의리로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는 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남부럽지 않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두 아이도 똑소리 나게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남편과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어도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애 같은 게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가정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0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6년 차가 되면서부터 제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은 남편의 잦은 야근과 회식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주말까지 반납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정을 위해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약까지 지어 먹이며 내조에 힘썼죠. 하지만 남편의 외출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조기 축구회에 가입했다며 주말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건강을 챙기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도 없고 운동이라도 하면 활력이 생기겠지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보통 조기 축구라고 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공 좀 차고 점심때쯤이면 들어와서 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해가 뜰 때 나가서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반복됐어요. 하루 종일 축구만 하냐고 물어보면 회원들끼리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당구까지 치고 오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더라고요. 독박 육아에 지친 제가 주말만이라도 아이들과 좀 놀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려면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며 저를 속 좁은 여자 취급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의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단순히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어리석게도 남편을 믿었던 거죠.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남편이 나가기 전에 아이들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 보려고 했어요. 남편은 거울 앞에 서서 운동복 매무새를 다듬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주다 말고 남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난리인데 축구 좀 일찍 끝내고 오면 안 돼?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상을 팍 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만 집중한 채 대꾸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 겨우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냐? 그리고 축구 끝나고 회식 있어. 일찍 못 와. 저는 섭섭한 마음에 울컥했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꾹 참고 다시 한번 좋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누가 가지 말래? 애들이 아빠랑 놀고 싶어 하니까 점심때까지만 들어오라는 거지. 당신 지난주에도 하루 종일 없었잖아.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향수를 뿌리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운동하러 간다는 사람이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게 순간 묘하게 거슬렸어요. 아,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내가 밖에서 놀아? 다 인맥 쌓고 사회생활하는 거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화를 내며 나가니까 겁을 먹었는지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닌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들과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아빠의 모습,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저 그거 하나면 됐는데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밖으로만 나돌았죠. 그날 밤도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운동을 하고 왔다면서 얼굴은 뽀얗고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와 섞인 낯선 향기가 났죠. 그런데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제가 쳐다보자 남편은 흠칫 놀라며 괜히 헛기침을 했어요. 앉았어? 피곤하다며 먼저 자지.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물었죠. 운동했다면서 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사우나 다녀왔어? 남편은 방문을 열다 말고 멈칫하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군요. 회원들이랑 땀 빼고 왔지. 아, 개운하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더니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축구 회비라며 받아가는 돈이 점점 늘어났고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운동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챙겨서 나가는 날도 있었고요. 그때는 갈아입을 옷이라고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챙겨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죠.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을 보는데 왠지 모를 낯설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벗어둔 옷가지들을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꺼내보니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나오더군요. 편의점 영수증이었는데 품목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초코우유 2개, 여성용 스타킹 1개.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단 걸 싫어해서 초코우유는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축구하러 간 사람이 여성용 스타킹을 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단순히 오해일 수도 있다고, 누군가 부탁해서 사다 준 걸 수도 있다고 애써 부정해 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물었죠.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물론 대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드라마에서나 보던 현실이 저에게 막상 닥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가슴만 답답해져 왔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쉽게 한눈을 팔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이 정말 딴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남편이 깨어나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달라고 했고 저는 물컵을 건네주며 남편의 표정을 살폈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뻔뻔하고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제 축구는 재미있었어? 스타킹 신은 여자분들도 같이 공 차나 봐? 제가 툭 던진 말에 물을 마시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콜록거리며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여자랑 축구를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줘. 남편은 괜히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허술하게 들킬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웃음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10년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를 속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소름이 돋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밥 공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일하랴 축구하랴 힘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다.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체할 것 같은지 인상을 쓰면서도 밥그릇을 비우는 꼴을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휴대폰 패턴을 알아내려고 기회를 엿봤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제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축구를 핑계로 나갔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는 꼬리가 잡힐 거라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평범했던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그때까지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의 수상한 외출이 제발 잠깐의 방황이기를 바라는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아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그날 이후 제 모든 신경은 남편을 향해 곤두서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에 아들 짐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조수석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었거든요. 가족 말고는 남편 차에 탈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시트를 젖혀놓고 탔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생각에 손이 떨려왔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칠칠 맞고 털털한 성격의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검색 기록이 싹 지워져 있더라고요. 분명 주말마다 축구장을 간다고 했으면서 왜 검색 기록을 지워야 했을까요?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전원을 켰는데 메모리 카드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적을 지우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던 거죠.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의처증 환자 취급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마치 보물 단지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하며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 들어갔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숨겨두거나 뒤집어 놓기 일쑤였죠.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히고 코웃음만 났어요. 제가 뭐라도 물어보려고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꺼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수상하던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며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퍼부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회다 싶었죠.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고 저는 잠든 남편의 지문으로 잠겨있는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온통 박 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 상사라고 하기에는 연락 빈도가 너무 잦아서 의아해하며 대화 내용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이라는 호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 뜨거운 애정 표현들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자기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벌써 보고 싶어 죽겠어. 사랑해, 내 사랑.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구역질이 올라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이름을 회사 사람인 척 철저하게 위장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상대는 말투나 쓰는 이모티콘을 봤을 때 꽤 젊은 여자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와 바람난 주제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었던 게 다 이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거였죠.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제 핸드폰으로 낱낱이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스스하게 일어나 해장국을 찾더라고요. 속이 쓰리다며 징징거리는 꼴을 보니 국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태연하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어제 회식은 재미있었어? 박 부장님이랑 늦게까지 마셨나 보네. 제 말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멈추더니 눈동자를 굴리며 대답했어요. 뭐 그렇지. 부장님이 말이 많으셔서 늦었어. 아, 머리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말에는 또 축구하러 가? 이번 주는 애들이랑 좀 놀아주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했어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빠지면 안 돼. 내가 주장이라서 꼭 가야 된다고. 갔다 와서 놀아줄게.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찼지만 알겠다며 순순히 보내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남편은 축구복을 챙겨 입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잡으러 가자고 흥분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친구 차를 타고 남편을 뒤쫓기로 했어요. 제 차는 남편이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의 차는 예상대로 축구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어느 빌라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잠시 후 빌라 입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나왔고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여자에게 달려가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마치 공주님을 모시듯 애지중지하는 꼴을 보니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박 부장님이었겠죠. 남편은 여자가 타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안전벨트까지 매주는 자상함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밥 먹을 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던 인간이 상간녀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로맨티시스트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탄 차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는지 시원하게 도로를 질주했고 저와 친구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유명한 맛집 앞에 차를 세우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아이들은 아빠랑 놀고 싶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애비라는 작자는 딴 여자랑 히히덕거리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니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두 집 살림을 차린 거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당장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 10년 청춘이 고작 이런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눈물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울면 지는 거라고 반드시 저 인간들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도착한 곳은 전망 좋은 카페였어요.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마치 세상에 둘만 사는 연인처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제 심장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데이트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됐어요. 차 안에서 친구랑 빵 쪼가리로 배를 채우며 그 둘을 지켜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친구는 옆에서 저 미친 것들이 쌍으로 아주 지랄을 떤다며 거친 욕설을 뱉어댔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어떤 경지에 도달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교외의 한적한 모텔촌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혼기념일에도 피곤하다며 집에만 처박혀 있던 인간이 딴 여자랑은 저렇게 정력적으로 돌아다니다니 기가 막혔죠. 친구 차 안에서 둘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차에서 내려 서로 껴안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낱낱이 카메라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지 확인하며 셔터를 눌러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결정적인 한 방이었으니까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친구는 당장 쳐들어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장을 피우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저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 테니까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잔인하게 밟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그만 가자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는데도 남편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 연기라는 게 보였죠.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제가 안 자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놀란 눈치였어요. 앉았어? 왜 불 끄고 앉아 있어? 귀신인 줄 알았네. 남편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좀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남편은 멈칫하더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내일 얘기하자. 축구하고 뒤풀이까지 하느라 죽겠어. 축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쓸데없는 말 집어치우고 앉으라니까. 제 목소리에 서린 냉기에 남편은 마지못해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들거리는 태도로 짝다리를 짚고 앉아 있는 꼴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낮에 찍은 사진들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카톡 알림음이 울리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굳어지는 걸 생생하게 목격했죠. 모텔 앞에서 상간녀와 껴안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밥 먹여주는 사진, 차 안에서 뽀뽀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화면에 떴을 테니까요. 남편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듯이 손을 떨며 저를 쳐다봤어요.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아주 볼만하더군요. 이게 뭐야? 너 나 미행했어?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생각도 안 하고 감히 뒷조사를 했다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졌어요. 미행? 그래 했어. 오죽하면 그랬겠니? 주말마다 축구하러 간다는 인간이 여자 끼고 모텔이나 들락거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이거 범죄야, 범죄. 왜 남의 뒤를 캐고 다녀? 아는 동생이랑 모텔을 가? 그리고 그 박 부장님이 이 여자야? 나이 차이도 한참 나는 20대 애랑 놀아나면서
회사 상사 핑계를 대. 제가 상간녀의 나이까지 언급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남편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만나는 여자 있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돈 벌어다 주고 애들 키우고 다 했잖아.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꼭 이렇게 들춰내야 속이 시원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 피운 주제에 큰 소리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가 못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실수? 너 아주 당당하다. 그년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나 봐. 남편은 제 비꼬는 말투에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그래, 사랑해. 너랑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해. 걔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고. 너처럼 바가지나 긁는 여자가 아니야.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딴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꼴이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건을 걸자 다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죠. 조건? 무슨 조건? 그 여자 데려와. 내 눈앞에서 삼자 대면하고 확실하게 끝내자고. 어떤 년인지 얼굴이나 좀 보자.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며 결사반대를 외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걔는 지금 안정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야. 너 만나면 충격받아서 큰일 나. 안정이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쏘아붙였어요. 안정? 유부남하고 바람 피운 년이 무슨 안정이 필요해? 임신이라도 했니? 제가 툭 던진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고 저는 직감했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요. 설마 진짜 임신이라도 한 거야? 빨리 말해. 제 싸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개월 됐어. 그러니까 제발. 걔는 건드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만 해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부탁할게.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한테 애원하는 꼴을 보니 정말 비참하고 더러운 기분이 들었죠. 제 아이들은 아빠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딴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고 오로지 상간녀 생각뿐인 남편이 증오스러웠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걸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걸요. 아이를 위해서? 누구 아이? 그년 뱃속에 있는 애? 우리 애들은 네 안중에도 없어? 네 자식들은 아빠 없는 애로 만들어도 되고 그년 자식만 중요한 거냐고. 저는 소리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이대로 곱게 이혼해주면 저들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꿈깨. 절대 이혼 안 해줘. 네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 평생 호적에 못 올리게 할 거야. 사생아로 살게 할 거라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제 말에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악마를 본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싸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는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건 차가운 복수심 뿐이었으니까요.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남편과 상간녀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절대 곱게 이혼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을 괴롭히기로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은 혼인 중에 출생자가 아니므로 인지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본처인 제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호적에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상간녀가 낳은 아이라면 더더욱 사회적 지탄을 받을 테니 쉽게 나서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남편은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사정했지만 저는 상간녀 애만 네 애냐며 우리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야? 태어나면 호적에는 올려줘야 할 거 아니야. 제발 부탁이다. 이혼만 해줘.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누가 죄가 있대? 죄는 네가 지었지. 그리고 그년이 지었지. 뻔히 임자 있는 남자한테 꼬리치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호적 타령이야? 꿈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데 그 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치며 비웃어줬습니다. 왜? 억울해? 그럼 소송 걸어보시던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도 못한다는 거 몰라? 변호사 사서 알아봐. 아마 다들 안 된다고 할걸? 남편은 제 말에 말문이 막혔는지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자 화를 내더니 짐을 싸서 상간녀의 집으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딴 여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는 꼴이라니 인생 참 허무하다 싶었죠.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남편이 나가버리자 오히려 집안은 평화로워졌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어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소홀했던 제 자신에게 투자도 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가까운 공원에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녔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마와의 생활에 적응하며 잘 지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출장 갔어? 첫째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응, 아빠 회사 일이 바빠서 당분간 못 올 거야. 대신 엄마랑 재미있게 놀자.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줬고 아빠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오히려 엄마와 싸우며 눈치 주던 아빠가 없으니까 더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정을 버리고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린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받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양육권과 친권 문제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꿈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나간 지 2달 만이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건조한 목소리에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애 낳을 때 다 되어 가는데 호적 정리 안 해줄 거야? 애가 사생아로 태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책임? 웃기고 있네. 누가 밖에서 애 만들어 오래? 네가 좋아서 한 짓이잖아. 그리고 내가 왜 네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랑 그년이 알아서 해. 저는 차갑게 쏘아붙인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의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오로지 저와 아이들의 행복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 케어에도 최선을 다했죠. 남편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둘러댔어요. 굳이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다행히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줬고 저는 평범한 워킹맘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한구석의 복수심을 원동력 삼아서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었는데 이번 명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더군요. 남편이 가출한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으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요. 저는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시댁과의 인연도 끊어낼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 나간 마당에 시부모님 비위 맞춰드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명절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받다가
계속 울리는 통에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아가,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오니? 장 봐놓은 거 많으니까 일찍 와서 거들어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나갔는데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신보가 참 고약하다 싶었죠.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박에 높아지더군요. 뭐, 못 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명절에 네가 안 오면 누가 차례상을 차려? 너 미쳤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죠. 아범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범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바빠서 끊을게요. 저는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당했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서 푹 쉬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남편이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엄마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밥을 먹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며느리도 안 오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시어머니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상상만 해도 고소하더라고요. 연휴 내내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 심지어 평소엔 연락도 없던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며 전화를 해댔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일손 필요할 때만 찾는 신보가 고약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한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 너 지금 어디야?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전화도 안 받고 제정신이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첫마디부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걸 보니 아주 독이 바짝 오르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셨어요. 몸이 안 좋아? 핑계 댈 걸 대야지.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명절은 그렇다 쳐도 일주일 뒤에 네 시할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명절에 못다한 며느리돌이 그날 와서 해라. 그날은 무조건 내려와.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나갔는데 며느리는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니. 이 집구석은 며느리를 그저 일해주는 하녀, 대리 효도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끝을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죠. 어머님, 저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앞으로 영영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어요. 안 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미쳤어? 돌았어? 네, 미쳤나 봐요. 남편은 집 나가서 딴 여자랑 살림 차렸는데 며느리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있으라니 그게 미친 짓 아니고 뭐예요?
저 그 짓 이제 안 해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죠. 집을 나가? 딴 여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네, 아주 젊고 예쁜 여자랑 딴 살림 차리셨어요. 아들이 효자라더니 그런 건 비밀로 했나 보네요. 저는 비꼬듯 말하며 시어머니의 속을 긁어댔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짓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모함하는 거지? 하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자식 믿는 부모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무조건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여전하시더군요. 모함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드님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가보시던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즐기며 짐짓 여유를 부렸어요.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소리치셨죠.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당장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니년이 우리 아들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상경하실 기세였어요. 다혈질의 행동파인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이었죠.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직접 그 꼴을 목격하게 만들면 제 복수는 더 완벽해질 테니까요. 오시려면 오세요. 근데 저 이사 갔거든요. 주소 문자로 찍어드릴 테니까 그리로 오세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의 집 주소를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택배로 받으려고 저한테 알려줬던 그 주소를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받고 바로 출발하신 모양이었어요. 몇 시간 뒤면 그 집에서 무슨 사단이 날지 상상만 해도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키즈 카페에 가서 신나게 놀아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주말인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지금쯤 도착하셨겠네. 벨을 누르셨을까? 문을 열어줬을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팝콘이라도 튀겨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려준 주소로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셨더군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건너 듣게 되었는데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스펙터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애미야, 문 열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런데 문을 연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낯선 여자였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순간 잘못 찾아왔나 싶어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던 찰나 집안에서 누구야? 하며 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 거죠. 현관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만삭의 여자와 런닝셔츠 차림으로 나온 아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신혼 살림 같은 집안 풍경. 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맙소사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지만 아들의 배신과 충격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는 버틸 재간이 없으셨던 거죠. 응급실에 실려간 시어머니는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눈을 뜨셨다고 하는데 깨어나자마자 하신 첫마디가 그년 데려와 였다고 하니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전화였죠. 아마 시어머니가 들이닥치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히고 문자가 쇄도하더라고요. 너 미쳤어? 엄마한테 여기 주소를 알려주면 어떡해?
엄마 쓰러지셨어. 빨리 와서 수습해. 너 진짜 죽고 싶어? 당장 전화 받아. 남편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문자를 보며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꼴 좋다.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읽어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만삭인 상간녀와 동거 중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늘처럼 믿었던 아들이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배불러 있는 꼴을 봤으니 혈압이 오르고도 남았겠죠. 저는 밤늦게까지 남편의 연락을 무시하다가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슬그머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여기를 알려줘? 엄마 쓰러져서 응급실 갔다고. 어머, 그래. 많이 놀라셨나 보네. 며느리 도리하라고 난리시길래 새며느리한테 효도 받으시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린 건데 왜 화를 내? 저는 최대한 얄밉게 대꾸했어요.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말을 더듬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 아니, 넌 사람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평생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억울하면 네가 병간호 해드려 수고해.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어차피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니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죄, 며느리 구박한 죄, 그 값을 톡톡히 치르시는 거라고 합리화했죠.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배신에 치를 떨 것이고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시달리게 될 테니까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죽을 마시겠죠. 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병원 간호사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 하더군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 보호자 아니에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보네. 내가 가서 병수발이라도 들 줄 아셨나?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자기가 쓰러졌으니 며느리가 와서 간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남편과는 서류 정리는 안 됐지만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남편의 구두였어요.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제 실수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오려고 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싸늘하게 노려봤습니다. 나가. 당장. 제 섯을 퍼런 눈빛에 남편은 주춤하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제발.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그 사람도 임신 중이라 간호를 못해. 네가 좀 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부탁할게. 와, 정말 이 인간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 싶었어요. 바람 피우고 집 나가서 딴 살림 차린 주제에 시어머니 간호는 본처한테 맡기겠다니요. 상간녀는 임신해서 안 되고 저는 만만하니까 비벼볼만 했다 생각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인간이니?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상간녀는 임신해서 안 되고 나는 네 엄마 똥오줌 받아내라고? 꿈깨. 당장 꺼져. 남편은 제 구두에 맞고도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잠잠해지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약해지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도끼뿐이었으니까요.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들을 비웃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독박 간병을 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까지 찾아와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가관이었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봐? 사람이 도리가 있지. 며느리로 10년을 봐왔으면서 그렇게 정없게 행동하냐? 남편은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저를 천하의 불효 며느리로 몰아가며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저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꾸해줬습니다. 며느리? 나 며느리 관둔 지 오랜데? 그리고 위독하면 네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되잖아.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내가 회사도 못 가고 병원에 매달려 있는 거 안 보여? 너는 시간 많잖아. 와서 밤에만이라도 좀 봐달라고. 회사 핑계를 대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딴 살림 차릴 시간은 있고 어머니 간병할 시간은 없는 걸까요? 내가 왜 네 엄마 병수발을 들어? 그리고 그 잘난 네 세컨녀는 뭐하니?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 아니었어? 이참에 점수 좀 따라고 해. 제가 상간녀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씩씩거리기만 하더군요. 상간녀가 병원에 오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링거 줄이라도 뽑아서 던질 기세일 텐데 감히 데려올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겠죠. 저는 남편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는 걸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당신들이 겪을 고통은 내 지난 10년의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정신이 좀 드셨는지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시가 돋친 말투였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엿먹으라고 그 주소 알려준 거지? 시어머니는 대뜸 따져 물으셨어요.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들 단속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며느리 탓만 하는 그 못된 신보는 죽어서도 못 고칠 것 같았어요. 일부러라니요?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길래 새 며느리 있는 곳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드님이 아주 능력 좋던데요? 젊은 여자랑 살림도 차리고 애까지 만들고. 제 비아냥거림에 시어머니는 분해서 숨을 헐떡거리셨어요. 아, 너 말 다 했냐?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애미를 사지로 몰아넣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니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바람 피워서 딴 살림 차린 게 고작 실수라니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실수요? 1년 넘게 두 집 살림하고 애까지 만든 게 실수면 저도 실수로 시어머니 고려장 좀 지내도 되겠네요? 이 건방진 년이 너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지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꿈 깨세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아드님이랑 이혼할 거니까 두 분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아, 그새 며느리랑 손주도 같이요. 이혼? 누가 이혼을 해줘? 너 절대 이혼 못해. 우리 집 귀신 되기 전에는 못 나간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요. 아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해서 아들 재산 뺏길까봐 저러시는 거겠죠. 그 속이 뻔히 보여서 더 역겨웠어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 그럼 소송할게요. 아드님 불륜 증거 차고 넘치니까 법원에서 봅시다.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 더 소리치려는 찰나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을 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저들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짐했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셔야겠다는 통보였죠. 상간년의 집은 좁고 불편해서 안 된다나 뭐라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미 바꿔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짐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치셨어요. 아, 문 안 열고 뭐해? 시애미 밖에 세워두고 잘하는 짓이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남의 집에. 남의 집?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명의로 된 집인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태준 돈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끼고 산 공동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남편 지분은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이 집 제 명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드님이 유책 배우자라 이혼하면 이 집 제가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가세요. 뭐, 유책 배우자? 야,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너는 여자가 돼서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어디다 쓰니? 칠거지약이 뭔지 몰라.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오셨는지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저를 비난하셨어요.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죠.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칠거지약은 어머님, 아드님이 저지른 거죠. 간통에 처자식 버리고 가출해. 안 그래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씩씩거리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화상아,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어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매질을 피하며 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당장 안 가시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예요. 동네 창피하기 싫으면 조용히 가세요.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더군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경찰이 오는 꼴은 못 보게 쓰셨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는 두고 보자. 니녀는 천벌을 받을 거다.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남편의 부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까지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섬뜩했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휘둘릴 일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니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독했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며 말해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 상간녀의 집으로 갔다는 내용이었죠. 좁은 집에서 만삭의 상간녀와 거동 불편한 시어머니,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이 함께 살게 되었다니. 생각만 해도 지옥도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상간녀를 가만두실 리 없고 젊은 애 또한 만만치 않은 성격이니 그 집안 꼴이 아주 볼만하겠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으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불행은 저의 행복이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너무 끈질기게 울려대는 통에 마지못해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다짜고짜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지만 짐작 가는 바가 있었죠. 시어머니와 상간녀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왜? 네 사랑하는 상간녀랑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까지 모시고 효도하고 좋겠네. 제가 빈정거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말도 마. 엄마가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얘는 임신해서 예민하다고 난리치고. 나 진짜 미치겠어. 네가 와서 엄마 좀 모셔가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대가를 치르라고 판을 깔아줬더니 이제 와서 못 견디겠다고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싫어. 내가 왜? 네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잖아. 그년이랑 살고 싶어서 나랑 애들 버리고 나간 거 아니었어? 그럼 책임을 져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떠넘겨? 아니, 지수가 뱃속에 애가 있어서 힘들어한단 말이야. 엄마 병수발까지 어떻게 해? 네가 좀 봐주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보상? 그깟 돈 몇 푼으로 제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줘도
내 상처는 못 씻어. 그리고 상간녀가 힘들던 말던 내 알 바 아니야. 오히려 꼴 좋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여보, 제발 하며 애원만 하더군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데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때는 가장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다니.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느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마치 노숙자 같은 행색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가오더니 덥석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기겁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비켜? 여보, 나 좀 들여보내줘. 며칠만 재워줘. 그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랑 지수랑 매일 싸우고 나보고 죽으라고 난리야.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울먹이며 사정했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못 살아? 그럼 나가서 죽던지. 왜 나한테 와서 징징거려? 너랑 그년이 좋아서 살림 차린 거잖아. 감당 못할 거면 시작을 말았어야지. 저는 매몰차게 말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수랑 헤어질게. 엄마도 요양원에 모실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애들 봐서라도. 애들 핑계를 대는 꼴을 보니 꼭지가 돌더라고요. 아이들을 버리고 나간 주제에 이제 와서 아이들을 들먹이다니. 저는 신고 있던 하이힐 굽으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어요. 야, 이 쓰레기야. 어디서 감히 애들 이름을 올려? 네가 아비 자격이나 있어? 너 같은 건 아빠도 아니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띄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 아저씨를 불렀어요.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남편을 끌어내자 남편은 여보, 여보 하며 발악을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와 버렸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저 인간들이 파멸하는 꼴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 후로도 남편과 상간녀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상간녀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었죠. 뻔뻔하게도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언니, 저 김지수인데요. 오빠랑 이혼 좀 해주세요. 애가 곧 나오는데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순 없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 좀 해주세요. 언니라는 호칭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네 언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받아쳤습니다. 누구신데 언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의 남편 뺏어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너 제정신이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빠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언니랑은 껍데기뿐인 부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쿨하게 놔주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사랑 타령하는 꼴이 우습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네 호적에 올려. 미혼모 자녀로 올리면 되잖아. 왜 굳이 내 남편 호적에 올리려고 난리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뭐라고요? 미혼모?
아, 너 진짜 악질이다. 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상간녀는 흥분해서 반말까지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그 반응을 즐기며 여유롭게 대꾸했죠. 죄는 네가 지었지. 그리고 네 뱃속의 애는 불륜의 증거물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죄 없는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평생 상간녀 꼬리표 달고 살아봐. 그게 네 운명이니까. 저는 상간녀의 속을 뒤집어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차단했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말로 갚아주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상간녀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시 연락해 제발 이혼해달라고 아이 출생 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편의 혼외자는 인지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호적에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지 청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그 과정이 순탄치 않거든요. 결국 상간녀는 출생신고 기한 때문에 아이를 자신의 성을 따서 미혼모의 자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남편이 인지 신고를 하면 성본 변경 신청을 통해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호적에는 영원히 혼외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남편과 상간녀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만 해도 고소하더라고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처절하게 밟아줬으니 이제 제 인생을 찾을 차례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에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쳤고 가출해서 상간녀와 동거한 정황들까지 모두 제출했으니까요.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남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날뛰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고 증거도 명백해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지키며 경제적인 보상까지 확실하게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요. 물론 상간녀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지만 저는 급여 압류까지 걸어가며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소송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끊어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해줬어요. 응, 엄마가 다시 태어난 날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날이고,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엄마가 웃으니까 따라서 웃더라고요.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보란 듯이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저희 세 식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보채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는 대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대신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로 놀아줄게.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엄마랑 어디 갈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매일 밤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거나 주말이면 축구하러 나가버리는 아빠보다 함께 자전거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엄마가 더 좋은가 봐요. 반면에 담장 넘어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예상대로 처참하더군요. 동리가 좁다 보니 건너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이 도져서 자리에 눕다시피 하셨는데 상간녀는 애 낳은 유세가 얼마나 심한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는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밤새 울어대서 잠도 못 주무시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애 깨니까 코 좀 골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꽥꽥 지른다나요? 저 산후조리 잘못해서 손목 나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라며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시어머니 카드를 긁어댄다고 하니 인과응보가 따로 없죠. 평생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상간녀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 지내다가 결국 못 견디고 고향으로 야반도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고향 집에 가셔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그토록 아끼던 아들에게 효도 한번 받지 못하고 며느리한테 쫓겨나 차디찬 요양원 신세가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월급 압류에 위자료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 매일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상간녀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겹쳐서 집안이 아주 아수라장이라네요. 상간녀는 속아서 결혼했다. 돈도 없는 게 무슨 재혼이냐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은 네가 꼬리쳐서 내 인생 망쳤다며 서로 탓하기 바쁘답니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싸운다고 하니 사랑이라며 떠들썩하게 가정을 파탄낸 대가치고는 참 비참하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웃음이 나오기보다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며 떠들썩하게 가정을 파탄냈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고작 저런 꼴을 보려고 그 난리를 쳤나 싶어서요. 어느 날 늦은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전 남편이었죠.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걸었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집구석은 지옥이고 너랑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혀 꼬인 소리로 징징거리는 꼴을 보니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소음공해로밖에 안 들리더군요. 양육비나 제 날짜에 입금해. 밀리면 바로 압류 들어갈 거니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쏘아붙이고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가 맞나? 내가 왜 저런 하찮은 인간 때문에 밤새 울고불고 했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그는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불행한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가정사가 정리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얼굴이 폈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인생의 혹을 하나 떼어내니까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 같네요. 이제 저는 퇴근 후에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즐기며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전에는 꿈도 못 꿨던 해외여행 적금도 들었고 내년에는 아이들과 유럽으로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끔 잠들기 전 옛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고 덮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의심과 불안 속에서 시들어갔겠죠. 아이들에게도 매일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서적인 학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과감하게 썩은 살을 도려낸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그건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낸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는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저와 아이들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으려 헤맸지만 결국 정답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와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 세상도 밝아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배신이나 시댁의 갑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저이고 이 드라마의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일 겁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모의 태도에 듣는 내내 저도 주먹을 꽉 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연자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냉철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이혼녀라는 딱지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낸 훈장이라는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남네요. 결국 최고의 복수는 그들보다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사연자님께서 몸소 증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아픔으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터널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추억들도 기대할게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